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뉴스와이드 이상훈입니다. 그제 밤부터 이어진 역대급 폭설로 곳곳에서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기온까지 떨어지면서 눈이 얼어붙지 않을까란 걱정이 있는데요. 피해 상황과 안전 대책 전문가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당원 게시판 논란으로 여당 내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중대 결심을 검토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늘 한 대표는 자신이 한 말이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런 주제들과 함께 저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머리 쪽 열상, 무릎 통증 뭐 이런 요 정도의 현장 확인이 파악하기는 것도 힘들었어요. 그 차량이 멈추고 해가지고. 일단 써야 될 것 같은데. 자, 그제 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시간상으로 따지면 한 이틀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역대급 폭설이 내렸습니다. 첫눈인데 말이죠. 무려 40cm의 누적 적설량을 곳곳에서 보인 겁니다. 자, 그럼요. 화면으로 이 눈 얼마나 많이 왔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주요 지역의 누적 적설량, 그러니까 수치가 좀 높이 나온 곳이에요. 서울의 한강 이남 쪽이 많이 왔는데 특히 관악입니다. 41.2cm입니다. 이게 오늘 오전까지 기준이에요. 물론 서울 지역은 오전이 지나면서 뭐 특보도 풀리고 해서 눈이 더 오진 않았습니다만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용인 47.5cm, 수원 43cm, 그리고 안양 군포 40cm를 넘어갔고요. 그리고 강원도 평창이 30.3cm. 여기도 굉장한 눈이 폭설이 온 거지만 이번 첫눈의 특징은 강원보다 수도권이 더 많이 왔다는 겁니다. 지금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퇴근길을 포함해서 굉장한 불편, 오늘도 물론 불편 겪으셨죠, 오전에. 어제 굉장한 불편들이 있었는데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좀 정리하고 느긋하게 나오는데 오늘은 지하철도 좀 빨리 타려고 퇴근하자마자 그냥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보통은 자차로 이제 출퇴근을 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막힐 것 같아가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평상시보다 그래도 한 2시간 일찍 출근을 했거든요. 지하철 안 되게 혼잡하고 낑겨서 왔어요. 2대 보냈어요. 15분에서 20분 더 걸린 것 같습니다. 자, 워낙 많은 눈이 내다 보니까요. 지금 뭐 보통 40cm로 누적이 쌓여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길이 도로나 이런 게 안 보여요, 바닥이. 이런 가운데 이게 어제로 보이는데요. 수원 광교에서 스키를 타고 출근을 하는 모습. 지금 저 동그라미 보입니다. 저분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스키를 타고 가는 거 보이시죠, 지금요. 스키 타고 출근하는 직장이 수원입니다. 광교라고 지금 알려지는데요. 저분이 흥덕지구까지 가는 걸 본 사람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런 모습이 좀 나온 건데 이분이 전직 스키 선수였다고 하시네요. 지금 저런 상황에서는 버스나 뭐 자동차를 타는 것보다 스키 타고 가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스키를 타고 출근은 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로 눈이 왔다는 거죠. 마치 스키장 같네요, 정말.
아니면 올림픽에 보면 저렇게 스키 종목이 있잖아요. 이 평지를 달리는 마치 그런 모습을 지금 한겨울에 보는 듯한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제목이 이렇습니다. 스위스 아니라 여기 수원이에요, 지금. 스키 타고 출근하는 K 직장인의 모습이다. 얼마나 많은 눈이 왔는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지금 사실 눈이 와서 뭐 저런 모습도 있지만 많은 크고 작은 사고가 참 많이 발생을 했어요. 자, 전문가 모시고 좀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함흥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진짜 어제 오늘 눈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봤습니다, 진짜. 자, 원래요 예보도 상당히 많은 눈이 온다고 예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정부도 그렇고요, 지방자치단체가 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워낙 많은 눈이 짧은 기간 내다 보니까 뭐 제설작으로 감당할 수 없어 방금 봤지만 저렇게 도로에 그냥 눈이 쌓여 있었거든요. 오늘도 출근길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서울 관악에도 42.2mm 정도 예. 왔었고요. 어떻게 보면 서울 경기 지방에 이렇게 이제 11월 달에 예. 이렇게 첫눈이 폭설로 내린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 말씀 주신 것처럼 관계 당국이 어느 정도 대비를 했지만 예. 여러 가지 습설이라든가 예. 이런 조건들 때문에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광역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버스가 와도 굉장히 늦게 오거나 아니면 제대로 도착을 못하거나 지금 저렇게 줄을 서는 모습인 거예요. 안 오는 거거든요. 버스가 기다려도 안 오고. 그래서 대체 교통수단 찾고 아주 오전 출근길 굉장히 어려웠다는 얘기가 많이 오늘 들렸습니다. 지금 저런 모습이었어요. 저렇게 길게 줄을 서도 안 오는 거예요. 지금요. 자, 이런 모습이었는데 일단 어제 오늘 폭설로 인한 사고도 꽤 많았는데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요, 서울 일부 지역에 정전 단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지금 보면 꽤 많은 가구들이 피해 입었고요. 그리고 평택의 한 골프 연습장은 철제 그물망이 무너진 겁니다. 눈의 무게 때문에. 그리고 부상자 발생을 하고요. 이 사고입니다. 그리고 원주 만종교차로 방금 전에 영상으로도 전해드렸는데 53중, 무려 53중 추돌 사고입니다. 좀 빙판이 된 거죠. 그리고 부상자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한무구 교수님. 이번 내린 눈이 물기를 가득 품은 습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말씀하시기에 습설이 특히나 위험하다 그러는데 왜 그런 겁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말 그대로 많은 물기를 포함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상대적인 개념이 건설이라고 하는 부분. 눈에다 건조하다는 표현 쓰니까 약간 어색하긴 한데 건설이라고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습설이니 건설이니 이런 얘기들까지 지금 알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이 좀 씁쓸하긴 한데요. 이 습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실제로 이제 많은 물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보면 보통 이제 강수량이 1mm 정도 이렇게 왔을 때 요걸 이제 1cm 가량의 눈으로 왔다라고 산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 갖다 우리가 수상 당량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건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 150kg 포스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습설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한 300kg 포스 정도 되거든요. 요 기준은 1세제곱미터에 대한 부분입니다. 요게 지금 약간 그래픽 화면이 좀 그런데요. 정확하게는 1세제곱미터당 한 300kg 정도 본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아까 물에 해당하는 수상당량으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아까 말씀드린 1mm 강수로 1cm 정도 왔을 때를 우리가 수상당량으로 따지면 10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10이라고 하는 수상당량의 그 10이라고 하는 기준이 지금 말씀드린 수증기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습설의 기준값이 되는데요. 이 10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예를 들면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약 32평이 조금 30평이 조금 넘는 그 정도 면적의 예컨대 이제 한 50cm 정도 눈이 쌓였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넘는 이런 적성량이니까요. 그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 약 5톤 가량 그런 하중을 받는다라고 5톤. 예, 그렇습니다.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에 비해서 습설이 한 3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아까 보면 평택에서 골프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물망이. 이런 게 무게를 못 견뎌서 곳곳에서 붕괴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지.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 눈이라는 거죠. 가뜩이나 눈이 오면 피해가 많은데 이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눈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요. 특히 서울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했어요.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정전 사고가 발생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네, 이 지점이 이제 가장 좀 뼈아픈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게 예. 이제 정전이 발생하는 주요한 원인들은 이제 가로수라든가 예. 특히 이제 소나무 같은 것들이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나무가 쓰러지고 꺾이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쓰러지고 꺾이는 과정에서 전신주라든가 전선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무너뜨리는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지금 정전 사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특히 이제 뭐 도심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경기도 지역이라든가 예.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광역적인 전정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 지역은 특보가 이제 해제가 됐고요. 그러나 길에는 눈이 여전히 쌓여 있는 곳이 많습니다. 큰 도로는 물론 다 눈이 치웠지만 곳곳에 눈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밤 사이에 기온이 뚝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이미 떨어져 있는 이 눈들 뭔가 얼어붙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지금 실제로 이제 날씨가 이제 더 기온이 낮아지게 되면 예. 이렇게 지금 수분 상태로 있던 것들이 이제 얼음으로 변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제 2차적인 부분, 특히 예. 이제 교통도 더 그 교통 대란이 더 가중이 될 거고요. 예. 어떻게 보면 일부 구간은 아예 예. 통제가 되는 이런 구간들도 생길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까 그 정전 얘기 말씀하시면서 예. 지금 이제 습설 상태로 해서 그 전선 위에 눈들이 쌓여져 있는데 지금 나무나 그런 전선에 보면 눈이 두텁게 이렇게 그렇습니다. 앉아 네. 있어요, 지금요. 네, 그 해당 부분이 이제 만약에 날씨가 낮아져서 얼게 된다라고 하면 예. 이 전선끼리 붙는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럼 실제로 이제 구조적으로 예. 눈의 무게를 못 이겨서 무너지는 사태까지는 안 가더라도 예. 실제로 이제 동파가 되면서 이 엉켜진 전선들이 실제로 끊어지는 이런 현상도 추가적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눈이 그쳤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거군요. 신경 쓸 게 곳곳에 지금 남아 있고요. 특히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걸 반드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블랙 아이스입니다. 겨울철에 내린 비나 눈이 녹아서 얇은 빙판으로 변해져 그러나 눈엔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네네. 운전할 때 직접 접촉이 됐을 때야 느끼고 아는 거거든요. 이게 블랙 아이스는요. 평소 도로보다 14배 그리고 보통 눈길보다 6배나 미끄럽답니다. 사고가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자, 이거 주의해야 되는데요. 지금요. 겨울철에 있을 이 블랙 아이스. 일단 블랙 아이스를 고려해서 지금 안전 운전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네, 결국은 이제 블랙 아이스가 형성될 만한 구간들, 예컨대 이제 터널의 진출 입구라든가 예. 교각 부분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조량이 좀 적게 비치는 이런 그늘진 곳 이런 곳은 반드시 블랙 아이스가 생길 거라는 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운전할 때 터널이 나타납니다. 그럼 터널 진입할 때쯤에는 뭔가 있을 수 있다는 걱정을 그렇습니다.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교량을 통과할 때도 여기에 블랙 아이스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구간을 지날 때는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최대한 속도를 감속해야 되고요. 예. 안전거리 유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방어 운전을 패턴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방어 운전을 못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운전하고 지나가다가 블랙 아이스를 만났어요. 네네. 차가 이상한 겁니다. 통제가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그럴 순간적으로. 때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차축을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 차량 바퀴가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했을 때 그리고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서 급제동하시면 안 되겠고요. 그 미끄러지는 방향으로 그대로 가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핸들을 꺾거나 이러면 그렇습니다. 안 된다는 핸들을 겁니까? 꺾게 되면 아예 이제 차량이 돈다라고 하죠. 이렇게 스핀을 예. 먹어서 차량이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미끄러지는 방향 쪽으로 차축을 유지하시면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브레이크를 나눠서 밟고 가급적이면 엔진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제동을 하는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다. 막상 좀 블랙아이스를 만났을 때 그 짧은 순간에 하기는 어렵지만 네, 일단 그렇습니다. 알아두실 거는요. 그대로 진행을 하셔야지 핸들을 꺾는 게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이것만큼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 질문 좀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겠는데요. 사실은 도로뿐만 아니라 보행로에도 사실은 눈이 쌓여 있고 얼음들이 얼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이거 낙상 사고 나면은 큰 부상을 입을 수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장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예. 주머니에 이제 손을 꽂고 보행하시는 거. 이거는 예. 이제 넘어지게 됐을 때 굉장히 크게 다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예. 가급적이면 그런 환경을 안 만드시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장갑을 좀 착용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등산화와 같은 좀 접지력이 좋은 예. 이런 신발을 지금과 같은 어떤 대설 상황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는 좀 편하게 신고 다니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지금 일부 지역에서는 눈이 좀 내리고 있긴 합니다만 많은 지역에 눈이 그쳤거든요. 이제부터 걱정할 거는요. 도로와 보행로에 쌓여 있는 눈들과 얼음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운전하시는 분, 외출할 때 길을 걸으시는 분들이요. 오늘 방송 내용 꼭 염두에 두시고 실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문구 을지대 안전공학전공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느 한 기사에 따르면 대표 사퇴하라는 글에 대해서 고발하겠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사는 제가 찾아서 최고위원 텔레방에 올렸습니다. 이미 그 기사는 존재하지만 그 기사에 대한 책임을 제가 질 수는 없습니다. 그 기자가 잘못 썼는지 아니면 그 기자의 취재원이 잘못된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난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명백히 밝혀진 것은 우리 대표께서는 한 대표께서는 고발할 의향이 없고 준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은 분명히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기사가 오류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에 누구의 책임인지는 취재원과 또 기자가 가려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의 이렇게 숙이면서 보는 김민전 최고위원의 발언. 왜냐하면 며칠 전에 김민전 최고위원과 한동훈 대표가 설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다운 게시판 관련된 그 논란 속에 설전이 있었는데 오늘 김민전 최고위원이 얘기하는데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보면서 표정이 아무리 봐도 좋은 표정은 아니거든요. 요거 소정욱 변호사 나와 계시고 김상일 정리부가 나오셨는데 제가 짧게 한 30분 드릴게요. 오늘 저 분위기 어떻게 좀 보셨어요? 아마 근데 요즘 그 봉숭아학당 이런 비판도 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참 이게 그 최고위원하고 대표가 면전에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마 최근에 그 주진우 법률위원장이 그 고소와 관련해서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거 허위사실 명예훼손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대표 사퇴를 요구하는 이런 이제 문구가 하나 있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김민전 의원은 사퇴 요구한다고 이게 고소하면 나도 이게 수많은 사퇴 요구 있다. 뭐 그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이래 된 얘기가? 거고요. 조금 이게 그 서로 이게 그 오해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전체 문구를 보면요. 예. 한동훈 대표가 이게 무조건 사퇴 요구한다고 고소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예. 제 말은 이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평론가는 오늘 네. 한동훈 대표 저 표정 어떻게 보셨어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근거 없이 나를 비방했는데 예. 오늘 해명을 제대로 해 예. 라는 무언의 압박이죠. 그럼 말하는 걸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렇죠. 예. 근데 김민전 최고가 제대로 해명도 사과도 안 했죠. 예. 사실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된 거고 예. 거기에 이제 뭐 대표의 어떤 탈당 요구 뭐 이런 거는 그냥 지엽적인 거예요. 그게 메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김민전 교수는 학자고 그다음에 언론에 많이 출연하고 본인도 말을 했기 때문에 예. 그 정도의 행간과 컨텍스트는 충분히 이해하실 분이거든요. 예. 근데 저런 실수를 하셨다는 거는 자신의 의도와 사적 감정이 앞섰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의도와 사적 감정은 어디서 비롯되는 것인가? 예. 그거는 용산을 보호하고 용산에 잘 보이려고 하는 거기서 비롯됐다고 뿐이 의심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그러면 저거는 어딘가에 배후를 두고 예. 나를 공격하려고 한 의도가 있었던 거네라고 느낄 수밖에 없고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사과를 받아서 본인이 이 국면에서 확실한 승기 뭐 이런 거를 좀 잡으려고 했는데 예. 그게 없었죠. 그래서 이게 이 감정은 계속 좀 이어지고 저런 어색한 모습이 계속 최고위원회에서 연출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습을 보니까 뭔가 풀린 것 같지는 아무래도 봐도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빤히 쳐다보면서 약간 여러 가지 표정이 담겨 있어요. 그 모습에요. 자, 뭐 요 얘기 좀 해봤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그동안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고요.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집중적인 어떤 압박 공세를 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 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내에서도 여전히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요구 이런 게 좀 나오고 있거든요. 일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특검팀 검사였던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 진인정 변호사가 그때 맘카페에서 자기가 한동훈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숨기고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막 주도했다는 거예요. 이후에 그 사실이 알려져서 좀 배신감을 느낀 그 맘카페에서 퇴출됐다라는 건 제가 최초 주장한 게 아니라 언론사 기사에도 나와 있고요.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댓글로도 막 나와 있어서 제가 그 제보 내용들을 어제 공개했거든요. 최근에 당원 게시판 문제를 싣고 나온 거 알죠? 이 문제 해결할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우리 당원이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용산이 갖고 있습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해결할 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가 있으면 자기한테 사과하고 억울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자,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오늘 저렇게 설명했죠. 어제 그러면서 글로써 뭔가 공개를 한 내용이 있어요. 본인이요. 화면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2017년 얘기군요. 한 맘카페가 특검팀 꽃바구니 보내기 운동을 주도했다. 이 특검팀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당시 포함이 돼 있었던 거고요. 알고 보니 특검팀 한동훈 검사의 배우자가 맘카페에서 여론을 만들었다. 결국 해당 맘카페에서 퇴출됐다. 이번 당원 게시판 사건에서도 동일 수법이 등장했다. 이렇게 주장과 공개를 한 겁니다. 지금요. 소정욱 변호사. 한동훈 대표의 부인, 배우자 얘기를 꺼냈어요. 이거 장 최고위원의 공개와 주장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거. 아마 근데 이거 장해찬 최고위원이 뭐 근거 없이 이렇게 주장하진 않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 보면 이미 다 알려진 거고 보도도 됐다. 이미 뭐 게시판 같은 다 나와 있는 내용도 이렇게 또 설명을 하네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그 근거 없이 하면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검사 출신에 무섭습니다. 예. 고소를 이게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지금 고소 청단도 술자리보다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옛날에 유시민 그 전 의원 있잖아요. 예. 이분들이 고소됐고요. 아마 이제 그만큼 자신이 있으니까 이래 한 거고요. 예. 근데 이거 이제 여기서 한동훈 대표 측에서 이제 이게 허위라면 폭로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데 또 이게 잘못하면 이게 무고로 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옛날에 이준석 의원도 이게 가로세로를 무고로 고소했다가 엄청 고생했잖아요. 예. 결국 무혐의 됐지만 따라서 이제 이러지도 못하고 아마 저러지도 못하고 계속 이 장해찬 최고에 대해서 고소를 한대요. 예. 근데 계속 지금 밀리고 있는 거죠. 실제는 이루어지진 않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게 좀 미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참 이게 그 걱정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이렇게 분란이 커지고 있는데 예. 어느 쪽이 멈출 방법이 없어요. 지금 계속 그냥 서로들 가고 있는 것 또 같거든요. 고소하더라도 이게 계속 싸움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우리 그 보수청에서 상당히 그 걱정이 깊어지는 이런데 그 자중질환 거의 뭐 내전 상태거든요. 예. 이거를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 참 걱정이 앞섭니다. 제가 서정욱 변호사한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의 공개와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질문을 드렸는데 그냥 걱정입니다로 정리를 해주세요. 걱정입니다로 지금요. 보수층이 지금 걱정하고 있다. 이걸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저런 내용을 공개한 그 의도는 이걸로 보여요.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가 과거에 한번 저런 걸 한 일이 있으니 이번 당원 게시판 이 논란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네, 똑같은 약간 말이죠. 이렇게 주장과 약간 단정을 하면서 저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와 안 좋은 인연이 있어요.
공천 관련해가지고 예. 지난 총선 때. 그렇죠. 지난 총선 때. 그 자기 본인의 인생에서 굉장히 큰 아픔이고 억울한 예. 부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장희찬 전 최고가 저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인간적으로는 좀 이해가 돼요. 예. 근데 여기에 친윤계 의원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같이 하이에나 때처럼 달라드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자, 권성동 의원만 해도 그렇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면 그거를 권성동 의원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나요? 아니잖아요. 권성동 이미 친윤계의 좌장의 예. 상징성이 예.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권성동 의원이 움직이면 친윤계가 움직이는 거라고 충분히 뭐 해석이 되거나 오해가 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장해찬 전 최고위원이 이런 걸 공개하고 오늘은 본인의 목소리로 또 한 번 그걸 강조하고. 그렇죠. 그래서 장해찬 최고위원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예. 친윤계가 한동훈 대표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로 제기되는 거는 이런 거 아닙니까? 그 글의 내용은 문제가 없으나 예. 그걸 여론 조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런 게 지금 문제로 떠오르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론 조작팀의 이 의혹은요. 한동훈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미 예. 제기가 됐던 겁니다. 아. 이미 제기가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그 고발도 돼 있어요. 예.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제 기억이 맞는지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바로 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 논란이 있을 때 서정욱 변호사님은 그걸 변론을 하셨거든요. 방송에서. 그럴 리가 없다는 식으로. 예. 근데 지금은 입장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여론조사 조성팀 내지는 조작팀을 예. 한동훈 대표 측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게 지금 문제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 그게 사실이라면 한동훈 대표는 그 범죄의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 이거는 수사를 해서 당연히 밝혀야 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복잡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 뭡니까? 해명해야죠. 아니 그게 뭐가 그런 글도 못 씁니까? 이걸 왜 그렇게까지 해명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다른 거. 과거에 이렇게 했잖아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번에도 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떤 보면 압박과 반박, 다시 압박과 반격 이런 게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어제 이른바 고모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나왔습니다. 일단 그 얘기 어제입니다. 어제 들어보겠습니다. 김건희여서 고모라는 분이 이게 이제 11월 5일에 한 유튜브가 이거 한동훈과 한동훈 가족이 이런 공작을 했다는 식의 그 자기 유튜브 직후에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걸 그냥 사실로 딱 단정을 해버려요. 한동훈과 그 가족들이 했다. 그 사실 의혹도 아니고. 네. 근데 예. 뭐 고모인 거는 뭐 확인이 되고요. 네. 근데 그걸 사실로 단정을 해버리면서요. 한동훈 그 집안에 대해서 벼락 맞아 돼질 집안이다. 이런 표현을 습니다. 이런 또 저주의 표현을 써요. 예. 이런 걸 저희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희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 이런 거 갖고 문제 안 삼습니다. 네.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하고 그렇게 해서 잘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데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가져가면 좀 문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의 입장도 계속 곤란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는지는 사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자꾸 이렇게 이른바 이제 친한계 정치인 쪽에서 이런 반응이나 이런 얘기를 꺼내대면 한동훈 대표가 어려워질 거 입장도 곤란해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쭉 이어졌거든요. 그런데요. 신지호 부총장이 얘기한 그 고모 등장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어제 오늘 본인의 생각을 글로 올렸는데 이게 특히 오늘 거예요. 신지호 고모의 벼락 맞을 집안 이런 말 듣고도 참았다는데 해서는 안 될 말을 한동훈 가족들이 먼저 김 여사에게 써놓고 한동훈 하는 말이 표현의 자유라고 한다. 가운데 부분. 이미 김 여사에게 해서는 안 될 말을 써놓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름도 나와 있어요. 지금요. 공개. 본인이 그렇게 공개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선 뭐 약간
방송에 담기는 좀 적합하지 않은 약간 거친 표현과 말들도 좀 있었습니다. 손정욱 변호사. 이게 이렇게 되면 이게 참 복잡하고 그러니까 뭐랄까요. 계속 등판 참전하는 상황인데 이게 이른바 이제 이 고모까지 김건희 여사의 고모까지 등장을 하게 되면 다운 게시판 사태가 이게 사그라들기가 더 커지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 친한계 쪽에서 이 고모를 언급한 부분이 좀 무리수였다고 봐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뭐 저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 봐요. 예. 예를 들어 이제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 비난한 글이나 또 이게 고모는 실명으로 예.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있잖아요. 예. 이런 거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는 약간 이게 적절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데 예. 법적으로는 이제 저는 이거는 본질이 아니라 봐요. 예. 이것 때문에 뭐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문제 삼는 거는 왜 가족들 계정이 많이 맞다면 예. 왜 필요했겠어요? 이게 사정이 있어요. 당원 게시판이 예. 9월 달부터 이게 그 하루에 3개밖에 글을 못 써요. 한 사람이? 예. 예. 그러니까 2점 몇 개 써가지고 여론조사 하느냐고 자꾸 하잖아요. 한동훈 대표 측에서는. 예. 하루에 3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여론을 이게 만들어 가려면 계정이 수십 개, 수백 개가 필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의 계정이 필요하다. 예. 하루에 3개밖에 못 쓰니까. 예. 그럼 수백 개 계정이 필요하니까 무차별적으로 이게 가족들 계정도 가져가면요. 예. 그럼 이게 그 딸이나 부모님들이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못 쓰죠. 예. 그러면 이게 글을 쓰는 세력이 있단 말이죠. 예. 세력이.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정점식 최고위원이 있었잖아요. 정책회장. 예. 그러면 이게 대대적으로 수백 개 계정에 정점식 사퇴해라. 예. 이렇게 다 올라오면요.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는 당원들의 일방적인 뜻이 사퇴 아니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그렇게 할 수 그러면 이게 있다. 언론도 그래 봐도 당원들이 압도적으로 사퇴를 원하는구나. 예. 또는 김경수 사면 복권이 있잖아요. 예. 그럼 이게 수백 개 계정을 가진 특정 세력이 여론을 이게 왜 복권식이 주느냐 반성도 안 하는데 예. 이렇게 쓰면 또 한동훈 대표가 당원들이 압도적인 뜻이 이렇다. 예. 이게 바로 여론을 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 이게 문제예요. 그 다운 게시판에 누가 들어가 봅니까? 아무도 안 들어가 안 봐요. 그 다음 조회수도 몇 개 안 돼. 논란은 그 여론을 움직이려 한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당원들의 뜻이 이렇다. 예. 요걸 이게 근거를 남기게 되잖아. 예. 그러면 이게 계정을 가진 그 특정 세력이 예. 여론 조작 세력이 글을 쫙 올리면 한동훈 대표 보고 이게 당원들 압도적 이렇다 하면 예. 이게 여론이 되는 거예요. 그 특정 세력을 누구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저는 이제 그 옛날에는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나 안희정 쪽에서 예. 활동하던 이제 세력이 이재명 대표 측하고 게임하다 밀려서 이게 보수 쪽으로 넘어옵니다. 그쪽에 한동훈 지지하는 세력들이 꽤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이게 근거를 떠나서 예. 그런 이게 안 그러면 이게 글이 7분 만에 몇 분 만에 똑같은 글이에요. 예. 이 계좌 저 계좌가 사돈간에 어떻게 글을 씁니까? 예. 이 의혹은 이미 동아일보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예. 제 말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가족이 비난했으면 아 죄송합니다. 우리 가족들 맞습니다. 예. 글 좀 썼으면 이러면 끝날 문제잖아. 예. 근데 끝이 안 나고 그걸 밝히는 순간에 여론 조작 수사로 더 확대되니까 그럼 한동훈 대표가 못 밝히고 있는 그 거예요. 세력을 한동훈 대표의 지지자들일 것이다라고 서정욱 변호사는 의심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제 보수청의 방송을 보면 예. 전부 그런 방송들이 엄청 하니까 저는 단정을 할 수 없지만 예. 아마 이게 글을 올린 거 보면 알잖아요. 예. 올린 게 같은 시간대에 사돈이 어떻게 똑같은 내용 글을 올립니까? 오타까지 똑같잖아요. 예. 이게 드루킹의 수법이잖아요. 꼭 이게 매크로를 써야 드루킹이 되는 게 아니고 예. 여론을 한 방향으로 몰고 하면 그게 다 드루킹이 하는 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저는 경찰 수사로 이게 끝나야지 아마 이게 해명으로 안 끝날 것 같아요. 수사를 다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정욱 변호사께서는 어떤 한 대표를 지지하는 누군가들 뭐 세력이라 보니까 아마 복수로 좀 약간 뭐 보고 그런 의심을 하시는 것 같고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 대표의 배우자를 지금 의심하는 것 같고. 자, 김선일 평론가. 네. 근데 한동훈 대표는 더 이상 이거에서 구체적으로 자기가 뭐 입장을 밝히거나 대응하지 않겠다는 이런 취지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근데 대응을 하지 않을수록 이슈는 점점 커지고 있고 네. 자꾸 등장하는 인물들께 이거에 대해서 자꾸 비판하고 반박하는 인물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본인의 의도와는 좀 반대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글쎄요, 뭐 아직 게임이 끝난 게 아니어서 예.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지만, 뭐 한동훈 대표가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그물을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네. 뭔가를 마지막 순간을 그렇죠. 기다리고 있다. 예. 수사로 밝혀지고 나면 오히려 저쪽에 폭탄이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예. 하고 있어요. 뭐 방송에 뭐 패널들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서정욱 변호사 말씀대로 여론 조성 내지는 조작 팀이 있다면 그건 범죄입니다. 이미 김경수 지사 사례로 그건 범죄로 이미 제가 볼 때는 판례가 확립이 된 거라고 저는 보고요. 만약에 진짜 한동훈 대표에게 이런 팀이 있고 한동훈 대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한동훈 대표는 법적 조치를 받아야죠. 그리고 저는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좀 선뜻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은 뭐냐면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 그죠? 그럼 그 수사를 지켜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한동훈 대표한테 자꾸 해결을 하라 그래요. 그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용산이나 그 용산을 배후로 둔 세력에 저는 공격이라고 보거든요. 흔들기로 저는 보여져요. 제3자의 눈에 비춰지기에는. 그러니까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뭐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한동훈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보인다. 본인도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에게 직접 양쪽 편에 서 있지 않는 이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한동훈 대표 흔들기로 보이는 게 많겠구나. 저도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보이니까 한동훈 대표는 그거에 대항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거에 대항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좀 뭐랄까 이거를 좀 무시 전략식으로 가다가 이게 커지니까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전략이. 그래서 이제는 공격으로 지금 모두가 좀 전환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에서는 이 당원 게시판 논란을 당대표를 흔들고 있는 거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대표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이런 논란을 지금 누군가 키우고 있다.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에 대한 친한계 반박, 아까 여러 가지 뭐 반박하는 내용들도 잘 들었는데 지금요, 일각에서는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된 판단이 반박의 카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어제 오늘 정치권에서 계속 회자가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의 한 의원이 뭔가 얘기한 게 언론 통해서 알려졌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친한계 초선 의원이 언론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동훈 대표 최근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가 부결표다 찬성표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 이거 오는 내달 12일에 재표결 예정이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부결표다 찬성표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다. 수사 결과 보고 판단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추경호 원내대표를 포함한 그리고 당내 친윤은 당연히 부결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왔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부결이다 찬성이다 딱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라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오늘 얘기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요 며칠 사이에 저는 좀 뭘 느끼냐면 대표님의 워딩이 오늘 뭐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야당의 그 어떤 전략에 우리가 뭐 변화를 이렇게 줄 이유는 없다. 의미는 비슷한 것 같긴 하지만 좀 뉘앙스가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영향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인의 소신도 있지만 우리는 당대표가 한동훈이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저희가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어요. 헌법에 대해서 좀 이제 답해야 된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뭐 제가 그런 말을 했다고요? 뭐 제가 한 말은 아니네요. 헌법 관련해서 단일 대우로 가야 된다라는 입장 변함이 없으신가요? 반복된 질문인데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죠. 그걸로 대신하죠. 개별 의원들에게 맡길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네요. 제가 그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반복된 질문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한동훈 대표 일단 선을 걷죠? 뭐 본인이 그렇게 얘기한 게 보도가 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 보도 내용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설명이 있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동훈 대표 당대표 흔들기 막기 위해 김건희 여사 특검 요거 뭐 좀 고려 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한동훈 대표 보셨죠? 방금 전에. 내가 한 말은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은 아니다. 제가 한 말은 아니잖아요. 이런 반응. 그리고요. 손정욱 변호사. 이런 반응과 함께 표단속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 그거와 관련된 표단속 문제, 이른바 이탈표를 막는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얘기하지는 않겠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들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아마 이제 저는 뭐 이 부분은 이제 확고하게 단일 대우로 갈 거로 생각해요. 근데 왜 이런 말이 나옵니까 지금? 이제 전략상으로 이제 미리 다 이걸 발언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략상으로. 예. 근데 왜 그에 단일대로 갈 수밖에 없느냐? 이번에 특검은 한동훈 대표는 약간 비껴가 있어요. 예. 이번에 특검은 주로 명태균 논란이고 여론조사니까 예. 아마 이게 2022년이 문제될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과거에 민주당이 내놓은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달리 수사 대상을 좀 굉장히 압축을 해놨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게 뭐 이준석 대표, 예.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 예. 홍준표 시장, 또는 이제 원희룡 창원 산단의 원희룡 장관, 예. 뭐 이런 데 오히려 경쟁자들이 지금 상처를 받고 있잖아요. 예. 따라서 이번 특검만 놓고 보면 한동훈 대표는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이게 깨끗한 손으로 이게 떨어져 있죠. 예. 그런데요, 문제는 이게 그 다음이에요. 이게 통과됐다. 만약에 재의결 과정에서 이게 거부권 행사에 다시 국회에 왔는데 다시 통과가 됐다. 그러면요, 바로 이게 한동훈 특검법이 제정됩니다.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금 조국 혁신당의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이에요. 예. 대통령이 거부권으로 막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한동훈 특검이란 게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뭐 특별한 혐의가 있어가 특검합니까? 예. 정치 공세죠. 예. 그러면 이게 한동훈 대표도 이게 예를 들어 뭐 이런 거 하다 못해 여론 조작도 특검하자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아니면 그에 따라서 이게 한동훈 대표도 자제분이 있잖아요. 예. 조국 대표 조민씨 털듯이 이렇게 털자고 할 수는 있는 거거든요. 예. 의혹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야당에서는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다음에 뭐 고발 사주도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예. 손준성 지금 재판받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하나가 무너지면요, 특검법 줄줄이 특검법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은 이게 공멸하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국회를 최종적으로 통과하게 된다면 한동훈 대표 특검법 역시 국회를 통과해서 두 개의 특검법이 동시에 다 가동될 수 있다. 이 뜻입니까 지금? 그러면 이게 한동훈 특검법을 누가 막아줍니까? 누가 막아줘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막아줍니까? 그러면 친윤 의원들이 막아줍니까?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나 야당 주도로 한동훈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안 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까? 김건희 여사 특검이 통과된다면. 통과된다면. 그러니까 이게 제 말은 두 세력이 똘똘 뭉쳐야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김건희 특검이나 한동훈 특검이나. 둘 중에 하나만 된다가 아니라 둘 다 안 된다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한동훈 대표가 그걸 모르겠습니까? 따라서 그거는 완전히 레드라인을 서로 넘어서 공멸하는 예. 이런 게 박지원 의원의 표현하면 핵전쟁에 서로 핵무기 하나씩 들고 있는데 예. 핵전쟁으로 같이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을 거다. 저는 전략상으로 이제 용산을 좀 압박하기 위해서 전략적 모성을 좀 유지하는 예. 이런 게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예. 그다음에 하나만 더 제가 꼭 지적하고 싶은 거는 예. 한동훈 대표 물론 사퇴라고 하는 보수층의 유튜브는 많은데 보수층에서 그런 목소리는 있습니까? 지금도 이게 수요일마다 집회를 하잖아요. 사퇴 집회나. 예. 근데 제가 알기로 아직 대통령실에서 뭐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린다. 이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 가짜라 해서 5명이 기소 의견으로 갔습니다. 예. 이철규 의원이 퍼뜨린 것처럼 그거 가짜입니다. 예. 배후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예. 따라서 이게 대통령실이 한동훈 대표 끌어내리려는 김옥균 프로젝트 이거는 이게 허위라고 제가 단정합니다. 일단 손정욱 변호사는 이게 지금 뭐 분위기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나온다라고 좀 언론에 보도되고 한동훈 대표 일단 선을 그었죠. 그렇지만 묘하게 뭔가를 남기는 게 제가 한 말은 아니다. 그리고 표단속과 관련해서 지금 그 문제를 따로 이야기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왔는데 손정욱 변호사의 어떤 분석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만약에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는 순간 그 이후에 한동훈 대표 특검법 역시 통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 공멸이다.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다.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인데요. 어제 여야에서 이와 관련돼서 목소리들이 좀 있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헌법과 법률에 맞는 것인지 그다음에 민주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 아닌지 이런 차원에서 결정할 문제고 당원 게시판 문제는 누가 그런 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국회의원들과 당원들이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것도 별개로 대처하고 밝혀야 될 문제입니다. 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김 여사 특검과 연계시킨다는 것은 저는 엄청난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고
명백한 해당 행위라고 봅니다. 특검이 부결되면 한동훈 대표의 쓸모도 사라집니다. 토사구팽이라고 했습니다. 토끼 사냥이 끝난 사냥개 신세가 되어 절멸할 것인지 민심에 따라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 표결하고 차별화를 꾀하며 독자 생존할지 언제까지 대통령 부부에게 얻어맞고 친윤에게 휘둘리면서 허송세월하고 있을 겁니까? 민주당에서는 한동훈 대표와 안동훈 대표 쪽을 향해서 뭔가 뭐랄까요? 뭔가 이렇게 부추기고 있는 걸까요? 아마 자극을 하는 걸까요? 지금 아니 뭐 토사구팽 될 건데 그거 모르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김상희 평론가. 네. 그러니까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서 이탈표가 될 가능성. 이거예요, 지금요. 이게 오늘 정치권에서 큰 이슈로 그렇죠. 떠올랐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그거는 오로지 용산과 친윤에게 달려있죠.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앞부분은 자르시고 뒷부분만 얘기하셨잖아요. 뭘 잘랐습니까? 그러니까 친윤이 한동훈 대표를 끌어내리려고 하면 그게 거세지면 특검법이 통과가 될 수 있고 그것은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잖아요. 예. 근데 앞부분을 자르고 하셨잖아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한동훈 특검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얘기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친윤계의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를 향한 압박과 공세가 그렇죠. 강해진다면 그거를 끌어내릴 정도의 끌어내리려는 의도가 확연하게 보일 정도의 압박으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거 뭐 왜 못하겠습니까? 혹시 어제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하면서 지금 당초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오늘 처리를 한다고 예고가 됐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열흘 이상 늦춘 다음 달 10일로 미뤘거든요, 날짜를. 시간을 아주 길게 가져간 이유가 이런 거를 생각해서 민주당이 이런 걸 겁니까, 지켜보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지켜보려고 하는 게 하나의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이슈 자체가 길어지고 계속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게 민주당에게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다. 왜냐하면 이게 뭐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을 수 있는데 마이너스 부분을 대폭 줄였어요. 특검법을 수정했잖아요. 아, 그렇죠. 대상을 많이 줄였거든요. 여당의 요구를 제가 볼 때는 거의 100% 수용했어요. 지금 무슨 뭐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여당에서 지적하죠. 지적하는데 우리 일 많이 해봤잖아요. 조직에서 일 많이 해보면은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초안 작성이 제일 중요해요. 초안 작성. 초안이 작성이 되면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후보를 누가 추천합니까? 최초에. 그 틀을 누가 만들죠? 대법원장이 만들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장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가 의구심을 갖기로는 뭐 권력 쪽에 좀 더 가깝다고 우리가 보여지잖아요. 그쪽에서 임명을 했으니까. 근데 어떻게 민주당 쪽 사람을 거기다 넣는단 말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계속해서 비토를 한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20번, 30번 비토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여기가 정말 대법원장이 봤을 때 대법원장도 그 하나하나를 속속들이 모를 수 있으니까 민주당이 볼 때 그런 걸 조사해서 아닌 사람만 걸러내겠지 어떻게 모든 사람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굉장히 명분이 없는 지금 그런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이 상황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라는 부분도 좀 더 대국민 홍보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에는 아주 유리한 상황이지 불리한 상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루는 게. 자, 그럼요. 지금 친한계, 친윤계 갈등이 당원 게시판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더 격화된다면 그리고 친윤계의 한동훈 대표에 대한 압박이 더 거세진다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이 과연 어떤 결과일까? 그리고 한동훈 야당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한동훈 대표 특검법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 뭔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자 뭔가를 계산들을 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이런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자, 다음 주제에 넘어가 보겠는데요. 어제 국회 법사위 하면은요,
정치권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여기는 늘 뭐 대단한 설전 언쟁이 오가는 곳이구나. 단박에 생각이 들 텐데요. 어제도 그랬습니다. 일단 첫 번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려주십시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난상수를 두고 반대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앉아주세요. 앉으시라고. 송석준 의원, 박준태 의원, 곽기태 의원은 계속 선 상태에서 반대하세요. 계속 서 계세요. 앉지 마시고 계속 서 계세요. 표결에 앞서서 회의장에 계신 의원님은 모두 재석 의원 수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곽기태 의원은 왜 앉아요? 계속 서 계시라니까. 그리고 아니 서 있으라고 하는 권한이 있어요? 그럼 안 권한 위원장은 반성하세요. 의원을 서 있게 하는 권한이 어디 있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열리는 거예요? 네. 다음 반대하는 의원님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웃으면서 진행하는데 이게 가정해 주세요. 재석 의원 총 15인 중 찬성 11인, 반대 4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 의원들은 서로 웃고 있지만 저걸 보는 시청자분들과 국민들은 이게 웃어야 할 일인지 울어야 할 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일단 저런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법무부 장관 출석해서 여러 가지 질의응답 과정이 있었는데 또 대단한 설전들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 모습도 확인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휴대폰 교체했다고 지금 나왔거든요. 중요한 증거인데 압수수색 못하면 이미 제출이라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 좀 죄송한데 다른 사람 휴대폰을 함부로 이미 제출을 해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전화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필요하다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정당합니까? 압수수색 하세요 그러면. 압수수색 사유가 있어야 하죠. 압수수색 사유가 없습니까?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이 대통령 휴대폰, 이 대통령 부부에 대한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사유가 없다고 그 지금 정도 법무장관 말씀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압수수색 영장 청구하면 영장 발부 안 될 겁니다. 네. 수사 그렇게 하시면 부실 수사라고 국민적 비난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보다는 제가 수사를 많이 했을 겁니다. 의원님 그렇게 부실 수사 함부로 말씀하시지 마세요. 부실 수사라고 나중에 비난 받으실 거라고요. 책임지셔야 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무부 장관 책임집니다. 지금 좀 박은정 의원도 이제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법무부 장관이 수사는 제가 더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반박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손혁 변호사, 김선희 변호사, 뭐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주세요, 손혁 변호사. 지금 이제 그 핸드폰 이야기 나오는데요. 예.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 그 핸드폰을 압수해야 된다고 몇 번 이렇게 결재 올렸더니 이원석 총장이 그 핸드폰을 이렇게 빨간 줄을 꺼가지고 이게 못하게 막아가지고 고발당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이. 제 말은 그 함부로 그 핸드폰 압수수색하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도 옛날에는 한번 압수수색 때가 비밀번호를 2개 안 가르쳐준 적이 있었죠. 부대 핸드폰 2개가 압수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비밀번호를 안 가르쳐주고 못 열었어요.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한번 비밀번호로 워낙 많으니까 못 열은 적이 있죠. 그 이후에 아마 그 핸드폰 압수수색은 중요 인물에 대해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의 핸드폰은 그 자체가 국가 기밀입니다. 외국 정상하고도 통화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여러 가지 통화가 들어 있고 그런 내용이 남아 있고 그럴 테죠. 근데 그걸 대통령의 핸드폰을 쉽게 압수수색한다 이런 말이 쉽게 국회의원들 나옵니까? 아무리 요즘 이게 국회가 그렇게 정쟁의 장이 돼도 이것도 심한 거 아닙니까? 사유가 뭐가 있나요?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따라서 저는 박은정 의원이 너무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법사위가 아까 웃으면서 저런 장면만 보여주는데요. 지금 실질 내용을 보면 심각합니다. 어떤 거? 지금 이제 바로 검사들 탄핵이죠. 어제 사실을 검사들 탄핵을 뭐 그 얘기를 꺼내고 탄핵 청문회도 연다 뭐 이런 얘기를 논의한 거죠 지금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컨대 판사가 무죄를 했다고 유죄를 했다고 판사 탄핵과 똑같은 거예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검사가요 기소 의견 할 수도 있고 불기소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기소하면 재판에 다투고 불기소하면 고검하고 또 재항고나 항고
다투는 방법이 있잖아요. 어떤 처분에 대해서 그게 마음에 안 든다 해서 탄핵을 해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지금 탄핵을 막 법사위가 가결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상황이에요. 저 웃고 할 때가 아니에요. 김상일 평론가는 두 개 장면 나눠서 이제 법사위의 어제 모습을 전해드렸는데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뭐 그 정청래 위원장이 저렇게 통과시키고 있는 저런 모습은 사실은 국회의 모습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저게 뭡니까? 저기서 무슨 뭐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를 찍는 것도 아니고 저런 모습은 좋지 않고요. 존중하는 모습으로 뭐 항의할 게 있으면 뭐 또 뭐 이렇게 과도하면 과도하니까 좀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검사를 탄핵하는 부분은요, 저도 사실은 반대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제도고 제도 안에서 해결할 일이지 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사실은 뭐 내달 2일에 이제 본회의에 올리고 4일날 처리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에요, 지금요. 검사들. 서 변호사가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판사가 또 있기 때문에 검사가 하는 대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판사한테 좀 맡기는 게 맞고요. 지금은. 그리고 지금 거기에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느껴진다면 향후 검사들이 하는 행동을 막기 위해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그걸 검토해서 아예 제도를 바꿔가지고 예방하는 게 맞다. 그리고 검찰 내에 감찰 기능이 있어요. 뭐 징계를 전혀 하는 기능이 없다 그러는데 그거는 저는 뭐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이해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나 뒤에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예요. 박은정 의원이 저도 뭐 사실 개인적으로 탐탁지 않은 부분이 좀 있는 의원인데 국민의 대표로 저 자리에서 질문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하는 걸 보면은 의원님보다 제가 수사 많이 했을 것. 후배 검사로 지금 보는 거잖아요. 검사처럼 약간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가 너보다 뭐 좀 더 잘난 사람인데 윗사람인데 이런 식의 압박을 가하듯이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뭐 핸드폰을 압수 왜 안 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사유로 압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뭐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는 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되지. 그 질문 자체가 부적절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는 맞지가 않죠. 왜? 명태균 씨 녹취가 까지면서 그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여사와 통화를 했다고 모든 국민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잖아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이에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핸드폰을 한다 해가지고 요새는 전체를 통째로 아무거나 막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서 변호사님 막 들여다볼 수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를 변호사 입회하에 한다거나 특정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하게 할 수 있는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마치 모든 거를 다 그냥 전방위로 다 들여다본다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 국민께 시청자께 오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합니다. 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청문회 그리고 본회의에 탄핵안을 올려서 탄핵 소추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 굉장히 이제 강행하고 압박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가 처리가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상설특검 규칙을 바꾸는 거였어요. 일단 국회에서 오늘 통과가 됐거든요. 그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여러 특검법을 반복해서 일방 통과시키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상설특검을 민주당 입맛대로 맞춰 지명하는 꼼수 개정안을 냈습니다. 대통령 본인 또는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특검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이 추천권을 갖게 된다라고 하면 이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은 없을 것입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가 됐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게 규칙을 바꾼 건데 이 핵심은 이렇습니다. 바꾼 내용은.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통과가 됐어요.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에서 여당 추천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여당은 추천을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럼 야당 위주로 추천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통과가 됐어요. 이제 민주당이 주도한 거죠. 이게 오늘 하나 국회 통과된 거 있고요. 그리고요, 요 비슷한 시가 민주당에서 뭔가 설명을 내놨는데 감사원장 탄핵 얘기가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감사원장 탄핵 보고를 12월 2일에 할 예정입니다.
검사 탄핵과 함께 추진하는 것으로 당 입장이 정리됐습니다. 사유는 여러분들 짐작하듯이 그 대통령 관저 감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그리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 등등 국회 증감법 위반 소지들이 다분해서 탄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당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자, 상설특검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여당의 추천권을 배제하는 규칙 개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리고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얘기까지 오늘 설명이 나왔어요. 손석희 변호사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7명 중에 객관적인 분이 3분이 있거든요. 이 법 만들 때 당연히 특검이라는 게 대통령 가족하고 연루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이걸 모르고 실수로 만든 법이 아니에요. 모든 걸 고려해서 이제 법에 7명을 둘둘 하고 그다음에 중립적인 분이 3분이 있으니 만든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방적으로 4명 하면요. 그럼 3분은 뭐가 됩니까? 외부위원은. 국회에서 마음대로 4명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3명은 덜덜이에요. 변협회장이나 말이 안 되죠. 이런 식으로 특정인을 위해서 법을 뜯어곤치는 위인설법. 이거는 이게 안 되고요. 대통령의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무도하게 법을 일방적으로 바꿨잖아요. 임명 안 하면 돼요. 그때 방법이 없어요. 임명 안 하면 돼요. 임명을 계속 안 한다. 왜? 개별특검법에는 임명 안 할 때는 이게 어떻게 한다는 규정이 있거든요. 상설특검법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면 돼 있고요. 없어요. 안 했을 때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이렇게 무도하게 법을 일방적으로 바꿀 때 대통령이 임명 안 하면 그럼 이게 탄핵한다고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방법이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응하는 이 정당방위라 보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장도 그래. 민주주의가 왜 무너집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모든 국가기관들이 권력을 좀 자제해가면서 관용적으로 이래야 이게 유지돼요. 국회가 탄핵권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그냥 모든 사람 다 탄핵하겠다. 대통령, 총리, 장관, 감사원장, 검사, 판사 이렇게 탄핵권이 있다 해서 마음대로 하면 이게 민주주의가 유지되겠습니까? 지금 탄핵이 몇 명입니까? 한 명도 이긴 적도 없어. 전부 9대0이야. 그게 이런 무분별한 탄핵에 대해서 손해배상이나 반드시 책임을 물은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재판 검사가 기소했는데 계속 무죄가 나. 그럼 이게 검사 징계해야죠. 이 국회의원들에게 책임을 저는 반드시 물어야 됩니다. 자, 김상희 평론가는 상설특검 규칙을 바꾼 거, 여당을 배제하는 거죠. 그리고 감사원장 탄핵 추진 어떻게 봐야 될까? 이걸 일반화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일반화해서 얘기하면 안 하는 게 좋죠. 저런 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그 특검이 좀 무리하게 진행이 된다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민주당이 그러면은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합리적인 걸로 당신들의 입장을 다 받아들여서 대법원장이 추천을 하게 했다고 해서 특검안을 냈어요. 그거마저 거부를 합니다. 뭘 하죠? 더더군다나 대통령은 이 행정부 중심 국가에서 최고의 권력자예요. 이 최고의 권력자를 수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립성을 담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 그 힘에 좌우되지 않는 사람을 뽑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저는 국회의 존재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정상적인 방법은 동원하지 않는 게 맞다고 봐요. 근데 지금 흘러온 상황, 요 건만 놓고 보면 너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문제가 여기까지 왔다. 그래서 이거를 야당이 지금 이러는 거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 하나가 백현동 의혹과 관련돼서 로비스트로 알려진 분이 있어요. 근데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이 이루어졌거든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김인섭 씨인데요.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백현동 비리 관련해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온 거예요. 확정까지.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역시 백현동 관련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손석희 변호사, 이재명 대표의 저 재판에는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오늘 대법원 이 확정 판결이? 이재명 대표인데 이거 세계 재판의 결정적인 저는 역할을 한다 봅니다. 첫째, 공직선거법 있죠. 여기 백현동이 4단계가 국토부 협박 때문이냐? 그게 들어가 있죠. 아니면 이게 김인섭 씨의 로비 때문에 4단계 올라갔느냐?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하잖아요. 따라서 이제 선거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왔죠. 항소심에서 희망이 없을 거다. 이재명 대표가
이게 첫째 영향. 두 번째 백현동 본재판이 있어요. 대장동 위례 백현동 FC. 거기에 200억 배임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면서 200억 배임이 돼 있거든요. 근데 왜 뺐냐 말이에요. 이것도 김인섭 씨가 들어오면서 유동규 본부장이 있는 도시개발공사 빠지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본재판 백현동의 배임 재판 거기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중요한 게 세 번째를 잘 언급 안 하는데 어떤 겁니까? 이번에 무죄 받은 위정교사 있죠. 김진성 씨가 위정했죠. 근데 이 김진성 씨가 누구냐? 바로 그 김인섭 씨하고 백현동 사업을 같이 한 동업자입니다. 정바울과 김인섭을 속여주는 게 김진성이에요. 위정한. 그러면 이게 그 이번에 판사 판결문에 위정의 동기가 없어요. 김진성 씨가 왜 위정을 했나? 바로 이게 백현동 사업하는 와중에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압박에 가깝게 4번이나 전화하니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사업하다 보면 위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동기 부분에서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그 판결이 3가지 미점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는데 향후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는 재판에 어떤 영향을 주고 사실 이쪽에 관심이 더 쏠렸어요. 이 재판이 결과가 알려지면서요.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갈 텐데요. 먼저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상군처럼 모든 의사결정을 자신과 측근과만 결정하고 의사결정에 반하는 인물들을 모두 쳐내며 이재명 대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자기 자신의 방탄을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저 자신이 교도소를 어떻게 해야 가지 않을까만을 생각하며 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퇴하는 것이 상식이죠. 뭐 시간 문제이지 끌어봐야 그냥 당에 누만 끼치는 결과입니다. 당대표 할 사람 수두룩 합니다. 뭐 비명계는 뭐 도처에 있죠. 지난번 총선에서 공천을 못 받은 사람들이 막 40~50명 될 거라고 봅니다. 뭐 조직이라기보다도 전문 모임이죠. 뭐 필요하다 싶으면은 뭐 일주일 안에 전부 다 모을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특별히 미니 인터뷰 순서를 좀 준비했는데요. 야권의 대표적인 비명계 정치인으로 꼽히신 분이죠. 서른 전 국회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하나 발언하신 게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어요. 네. 그런데 그 재판 무죄가 나왔거든요. 1심인데 거기서 이 사퇴, 이재명 대표의 사퇴 주장 지금도 유효한 겁니까, 그럼? 뭐 1심이기 때문에요. 예. 이제 항소심도 있고 대법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판사도 사람이거든요. 예. 판단 잘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법 판단은 일단 존중받아야 되지만은 2심이 있으니까 2심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제 상식으로는 밀리터면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위정한 사람은 있는데 그 위정하라고 한 사람은 무죄다. 한 사람은 유죄고 한 사람은 무죄고 이게 안 맞거든요. 유죄면 유죄고 무죄면 무죄인데 한 사람은 무죄 한 사람은 유죄면은 이 논리의 모순이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복잡하게 이야기할 것 없이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이 부분이 바로 잡힐 것 아닌가, 상식에 맞는 판결이 나올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2심 봐야 된다. 앞서서는 지난 15일에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는 유죄, 그것도 상당히 중형이에요. 징역형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집행유예까지 포함이 된 건데 여기서는 유죄, 위증교사는 무죄. 약간 엇갈리게 나왔어요. 근데 선거법 부분은요. 그게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잖아요. 그러니까 김진성 씨를 뭐 몰랐다. 근데 사실은 골프같이 치고 해외 나가가지고 그리고 자기 부하 직원을 있었는데 몰랐다는 게 상식하고는 안 맞죠. 백현동 뭐 얘기가 나오는데 백현동은 국토부가 협박해서 영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도 공무원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국토부 협박 없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벌금형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도 선거법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돈 주고 받고 한 건 무조건 아웃이에요. 그다음에 이 허위사실 공표도 굉장히 엄하게 취급합니다. 그래서 벌금보다는 실형이 떨어지는데 집행유예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년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렇게 되면 딱 제가
마친 것 같아요. 예상을 하셨군요. 예상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재명 대표 사퇴 얘기를 꺼내신과 동시에 그럼 사퇴를 만약에 했다 치면 이제 누가 다시 당대표가 되는데 그때 말씀하신 게 지금 당대표 할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누구를 생각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사실은요, 그 지위에 올려놓으면은 적어도 국회의원 정도 되는 역량이 있는 분들이면은 당대표 늦건이 해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 계시는 어떤 분도 당대표를 하실 만한 역량이 된다. 충분히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압축해서 적어도 당력이 있고 또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면은 당신 보고 하시오 그러면은 기꺼이 하겠다 하고 훌륭하게 당을 이끌어갈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지금 제일 중요한 부분은 중도층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중도층. 그냥 지지자들은 항상 지지를 합니다. 근데 이게 확장이 안 되고 그냥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중도층이 따라가지 않는 거죠. 중도층이 안 따라가는 제일 큰 원인은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은 민주당은 다음에 정권 지는 거는 금방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 간단한 사실을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건 절대 아니다. 이재명 대표 무너지면 민주당 무너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아니에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고도 민주당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선거법 혐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온 뒤에 사실은 정치권의 관심, 언론의 관심도 그럼 민주당의 비명계들의 어떤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도 있었고 약간 감지도 됐었는데 위증교사 혐의가 이제 무죄가 나오면서 사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 뭉치는 거 아니냐. 실제 그런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약간 꿈틀하는 듯하던 비명계 움직임.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 거로 전망하십니까? 결국은 이제 정치는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분간은 뭐 칩거라고 표현할까요? 그렇게 있을 것 같지만은 그런데 이게 주머니 속에 든 송곳처럼 잘못된 부분은 튀어나오게 돼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 또 나오게 돼 있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비명계든 또는 민주당 내에 있는 친명이라 하더라도 민주당이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봅니다. 말을 못할 뿐이지. 그래서 언론의 자유가 확실히 주어지고 한다면은 그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입장으로 바뀔 거라고 봅니다. 이 질문을 제가 좀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드려볼게요.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속에 있습니다. 지금. 그게 뭐 또 뭐 1승이네 1패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사법 리스크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대로 차기 대선까지 완주할 것으로 보십니까? 쉽지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항소심이 남아 있고, 그다음 백현동도 있고 대장동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쌍방울 대북 송금권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재명 리스크 아닙니까? 문제는 시간입니다. 사법부가 이런 잘못된 내용들이 있으면은 그게 맞는지 틀린지 심판을 하는 게 사법부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법부가 이 기능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요. 선거법마다 몇 년, 2년 이상 끌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건 정말 이 책임을 방기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법부가 빨리 이 결정을 하는 것. 이재명 대표 제가 없으면 제가부터 방면을 해야 되고 제가 있으면 제가 있는 대로 물어야 한다고 봐요. 그걸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제대로 해서 국민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끌 거 아니지 않느냐 정확히 해라. 여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사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선거법 혐의 이제 2심으로 가게 되는데 그거는 뭐 내년 상반기 이르면 대법원까지 나올 수도 이런 전망도 있지만 아직은 뭐 명확하게 알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워낙 1심 자체가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건 사법부가 빨리 판단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강조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서도 자신이 있고 자신이 결백하다고 믿으면 빨리 하자. 이렇게 나오는 게 상식이 맞습니다.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재판하면 당당하게 내가 증거 제시하면서 나는 대응할 거다. 따라서 나는 무죄이기 때문에 빨리 하자. 왜 질질 끊느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상식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안 그러거든. 반대로 하거든요. 계속 끌고 있거든요. 그 자신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거는 국민들이 보기에 이미 저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는요. 미국 트럼프 당선인 그 사례를 들어요. 그러면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에 재판이 아예 연기가 되거나 선고가 연기가 되거나 아예 기소가 취소 또는 포기되는 상황. 4건의 기소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전 다 풀려났다 이런 평가 받는데 이런 걸 언급하시는 분이 민주당 일각에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 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는 개정안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미국 정치에 대해서 갖다붙다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 제가 볼 때 그 상식하고도 안 맞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그 미국 사정이고 우리 사정으로 볼 때 선거법 개정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건 전형적인 방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런 비난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허위사실 공표를 없애겠다? 그러면 이제 면소가 됩니다. 다행히 거기에다가 뭐 이 소급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를 하지만은 소급하지 않는다는 단서를 달더라도 2심이나 가서 대법이 가서 그거는 면소가 됐으니까 너무 지나친 형을 줬다.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걸 노리고 있다 보죠. 그래서 위인설법이라고 누가 말씀하셨는데 전형적인 위인설법이 됩니다. 이재명 대표를 위한 법을 고치겠다 이 얘기가 되죠.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민주당과 관련된 야권에 상황된 질문들인데 마지막으로 요거 여권 상황도 지금 복잡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부가 당원 게시판 논란 앞서서 전해드렸는데 이걸로 내부 갈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신이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대선 주자 지지율 조사 보면 좀 뒤지고 있거든요. 상당히요. 한동훈 대표가 대항마가 과연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계신데 어떻게 좀 판단하십니까? 대항마가 되고 안 되고 문제가 아니고 한동훈 대표는 여당의 대표지 않습니까? 그럼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자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돌아봐야 된다. 여당을 하나로 뭉쳐서 가야 되는 것이 자기 일테면 숙명이에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지금 여당의 분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스로 분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 양반이 정말 정치를 하는 사람인가? 아직도 검찰 겉일을 못 뽑고 있나? 이런 의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 유치해요. 간단한 건 아닙니까? 무조건 사과하고. 사과하라. 사과해야죠. 지금 당원 게시판 논란에서 일단 사과를 해야 된다. 사과하고 이건 뭐 잘못됐다. 내 불찰이다. 그리고 탁 털어나가야 돼요. 솔직하게. 당원들에게 죄송하고 국민에게 죄송합니다. 내가 이거 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나가면요. 아마 당원들은 전 한동훈이 자기 잘못을 자복했으니까 우리가 물러서는 게 좋겠다.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그러나 검찰은 달리 볼 수 있죠. 그건 다음 문제예요. 정치 현장에서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할 능력이 없고 판단이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능력이 없는 분이고 판단력에 굉장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이 갈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론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럼 다이나믹한데요. 결론은 이렇게 계속 가면은 깨지죠. 깨진다. 깨지면 누가 제일 손해 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안 나옵니다. 출마 안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자기는 대통령이니까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같이 책임져야 될 상황이 나옵니다. 두 분 다 몰락할 거예요. 그러면 당이 깨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깨질 수 있죠. 충분히 지금 깨지려고 금이 쭉쭉쭉쭉 가고 있습니다. 보여요. 벌써 금을 보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여당 상가까지 제가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좀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서른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본만 감자 좋다. 감자 좋다. 이제 배를 타는데 나가고 또 앞쪽으로 나가고 있다. 이구멍 감자. 감자 좋다. 빨리 나와야지. 나와서 빨리 북대로 나와라. 소리 봐봐. 나갔다. Рустем Умєров говорив із президентом Південної Кореї, зі своїм колегою, міністром оборони, також зрадником з питань національної безпеки. Коло питань, воно очевидне. Це все, що стосується залучення Росією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у війну проти України, всіх аспектів цього залучення.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도 만나서 면담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어제 우크라이나 특사단 국방부를 방문했는데 그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Good evening, Minister. Sir, did you request South Korea's weapons? Maybe I asked the point first.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죠.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괜히 지금 전쟁 중입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나라잖아요. 그런데 괜히 온 게 아니죠. 우리한테 뭔가를 요청하러 왔다고 봐야 될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우선 화면을 좀 하나 보겠습니다. 정부 소식통 얘기인데요. 우크라이나 측에서 판매 요청한 무기, 그러니까 지원 요청이 아니라 판매 요청을 했다라는 무기가 나요. 그러니까 구입 의사가 있다라고 밝혔던 무기가 총궁 요격 체계, 그다음에 국지 방공 레이더, 대포병 레이더 등 비살상 무기, 그리고 150mm 포탄의 장약, 이런 것도 요구했다. 이렇게 좀 알려줘요. 그러나 이걸 100%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지금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에 등장하는 무기 좀 한번 볼까요? 우크라이나가 지금 원한다고 알려지는 무기인데요. 총궁2, 그다음에 레이더 2종류가 나오죠. 이런 레이더, 그리고 150mm 포탄의 장약, 이렇게 돼 있는데, 엄식 총장님, 우크라이나는 왜 이런 무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비해서 전황이 불리한 것으로 예. 러시아의 공격에 의해서 좀 후퇴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예. 현재 상태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땅을 조금 더 공세적으로 점령 뺏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공격형 무기들이 필요한데, 이 공격형 무기들 또 살상형 무기들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려사항이 많다 보니까 쉽사리 지원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는 이렇게 방어 중심의 무기 체계들을 우리 정부에게 좀 요청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보도를 통해 나왔는데 이게 100%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초에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와서 구입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우리가 무기를 파는 게 가능합니까? 네, 일단 무기를 파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파는 거지 방산 기업이 팔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업 자체가 판단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국가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미국도 바이든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1조 원의 무기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무기라는 것이 그냥 창고에 쌓여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막 문을 열고 줄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가지고 있는 물량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는데 미국도 사실 3년 동안 지원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무기의 여분이 없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도 사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원해달라는 거는 어쩌면은 비용의 지불 없이 달라는 거다 보니까 국내에 약간 반발이 커질 수 있어서 그냥 자기들이 정당하게 돈을 내고 사겠다, 그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그런 얘기를 꺼내놓고 좀 달라. 네. 이게 더 약간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라는 건데, 일단 우크라이나 특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으로 만난 걸로 알려졌지만 사실 영상이나 사진은 공개된 게 없거든요. 그만큼 우리 정부가 신중하다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걸. 근데 어찌 보면 우리 정부가 지금 딜레마인 게 우크라이나는 지금 무기를 달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지금 무기를 주는 것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하면서 무기 공급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셈법이 각각 다른데 이거 어떻게 우리 정부는 판단해야 될까요? 네, 아마 우리 정부 외교안보 고위층에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울 텐데요. 그래서 오늘 딜레마란 표현까지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만간 내년 1월달 취임 이후에 휴전을 강력히 추진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이제 무언가 약간 그 실효성에 있는 실리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것은 흔히 이제 이런 뭐 비살상 물자들 또는 뭐 방어형 무기체계, 공격형 무기체계 하는데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체계들을 보내는 것은 현재나 미래를 봤을 때 굉장히 상황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제한이 되죠. 그러면 러시아군의 인명을 살상하지 않는 그런 그 수준에서의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무기체계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서 그것도 굉장히 심사숙고해가지고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트럼프 당선인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빨리 끝내야 된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지원하는 것도 굉장히 못마땅하면서 보는 상황인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건가? 우크라이나는 계속 요청을 하고 있고 러시아는 경고를 하고 있고 트럼프 당선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트럼프 최근에 나온 얘기가 김정은과 또 만나서 뭐 협상을 할 수 있는 걸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앞서서 이미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여름에 김정은 얘기를 꺼낸 적이 있어요. 그때로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I got along very well. North Korea, Kim Jong-un, I got along very well with him. You know, it's nice to get along with somebody who has a lot of nuclear weapons or otherwise, isn't it? But no, I got along with him, and we stopped the missile launches from North Korea. Now North Korea is acting up again, but when we get back, I get along with him. He'd like to see me back, too. I think he misses me, if you want. 주목되는 건 과거에 잘 지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가진 자와는 잘 지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이 왔었는데 최근에 이런 얘기 나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로이터의 보도를 통해서 이게 이제 이 당선인 측,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 나온 얘기예요. 트럼프 정권 인수팀이 김정은과 직접 대화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그렇다면 과거 2018년 상황처럼 만나서 협상한다. 이 뜻이 되는 건데요. 우리로서는 지금 걱정하는 게 앞서 트럼프 대통령 무슨 핵무기를 가진 자와 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벌써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을 하고 지금까지 우리는 비핵화가 목적인데 그게 아니라 핵 군축 협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지금. 그럼 이건 기본으로 북한이 핵을 갖다는 인정하는 게 돼요. 우리의 지금 정책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리고요. 북한 주한미군 철수 요구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인 측에서 주한미군을 빼는 이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가끔씩 얘기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이것마저도 협상 대상에 또 올려놓은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인데요. 어무식 총장님, 우선 협상이 비핵화가 아니라 핵 군축으로 갈 가능성,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2019년 하노이에서 이제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서 회담이 어쨌건 파탄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회담을 한다면 뭔가 상대방에게 이제 명분을 줘야 되는데요. 이제 그 명분이 북한을 뭐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한다거나 또는 미국하고 북한이 어떤 뭐 외교 관계를 수립한다거나 아니면 김정은을 미국으로 초청해서 김정은의 입지를 올려주면서 트럼프는 뭔가 자기의 요구를 관철한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한반도에서 군사 위협이 더 높아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게 뭐 동북아 안보나 모든 면에서 좋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뭐 트럼프도 어차피 두 번째 임기이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가 4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반기에 빨리 어떤 성과를 보여주지 않으면 후반부로 가게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는 취임하자마자 물론 아직까지는 특별한 공식적으로 직접적 언급은 없었는데 북한 문제에 대해서 조만간 아마 그런 언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걱정하는 만약에 진짜 비핵화가 아니라 아예 군축, 그러니까 인정하고 군축으로 간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 또 당선인이 취임하게 되면 또 노벨상 생각하면서 뭐 외교정책 평가를 하는데 또 우리로서는 걱정되는 북한을 핵을 가진 걸 아예 인정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논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겁니까, 그럼? 근데 그 트럼프가 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보통 마가라고 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럼 북한이 핵무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 또는 그렇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 자체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설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미국이 북한과 직거래해서 대한민국을 패싱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그 외교적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주한미군 문제를 혹시라도 트럼프, 김정은 협상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 이건 뭐 걱정입니다만 지금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뭐 트럼프나 또는 그 측근에 있는 안보 관련 고위직들이 그런 언급을 과거에 뭐 심시찮게 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지는데 현실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국익에도 굉장히 기여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주한미군이 있음으로써 동북아에서 미국, 일본, 우리 대한민국이 함께할 수 있는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토대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실행하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 쪽에서는 김정은을 직접 만나서 다시 한번 협상 과정을 과거 4년 전, 그 5년 전 상황으로 되돌리려는 약간 이런 움직이는 거 아니냐 보도가 나오는데 자, 막상 북한 김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게 궁금해지잖아요. 최근에 뭔가 얘기 좀 한 게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에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전 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변수는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 트럼프 당선인과 이제 생도 취임하게 되면 그 위에 직접 대화에 과연 나설 것이냐의 문제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은 과거 이 협상 때 얻은 게 없다 굉장히 불만 표시를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신중한 것 같은데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한번 협상에 나설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2019년 그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났을 때 북한의 군사력이 2024년 지금하고는 굉장히 달랐거든요. 지금은 고체 연료로 된 ICBM을 김정은이 미국이 대통령 선거하는 직전일 날 발사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의 달라진 그 위상을 그 트럼프에게 인정해 달라고 하면서 뭐 그런 거에 어떤 반어적 표현이 이번에 지난번에 해보니까 트럼프하고는 대화 못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트럼프가 우리에게 우리의 이런 달라진 위상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새로운 제안을 해라. 아마 그런 요청으로 저는 오히려 빨리 됩니다. 연락하라. 그런 의도가 담긴 걸로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저렇게 불만 표시를 하는 게. 네, 일단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로서 약간 좀 걱정되는 대목들이 좀 있네요.